끝없이 쏟아지는 모래알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수만 개의 모래알이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이며 겉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하고 웅장한 모래산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산을 우러러보며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고 평범한 모래알 하나가 꼭대기에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굳건해 보이던 모래산 전체가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전통적인 역사학은 대부분이 마지막 모래알 하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설명할 때 그 마지막 모래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끔찍한 가뭄이라고 부르거나 굶주린 농민들의 갑작스러운 반란, 우둔하고 무능한 왕의 실정, 혹은 국경을 넘어온 잔혹한 이민족의 침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사실에 대해 깊고 서늘한 의문을 품어보아야 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것이 정말 그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래산의 내부 구조 자체가 이미 버틸 수 없는 압력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들의 연대기를 넓게 펼쳐보면 아주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 순환기, 세계의 중심이었던 찬란한 당나라, 거대한 함대를 이끌었던 명나라와 대륙을 호령했던 청나라,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분기점을 맞이하기 전에 조선까지, 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륙에 존재했고 전혀 다른 신을 섬겼으며 사고방식과 언어조차 달랐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아닌 다른 문명이 지구 반대편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를 나란히 겹쳐놓고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의 패턴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 건국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했든, 영토가 얼마나 광활했든,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든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건국 후 250년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의 벽에 부딪힐 때쯤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치명적인 구조적 위기나 완전한 붕괴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당나라는 289년을 버텼고 명나라는 276년, 명나라는 276년, 청나라는 268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인 로마 제국 역시 3세기의 위기를 맞이하며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기 전까지 약 300년의 첫 번째 주기를 가졌습니다. 조선 또한 건국 후 정확히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후 300년이라는 벽을 지나며 사실상 국가의 근본 시스템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외형만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300년일까요? 왜 100년도, 500년도, 1000년도 아닌 것일까요? 만세와 천수를 누리라며 영원을 기원했던 그 수많은 왕조들은 왜 하나같이 10세대 남짓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허물어졌을까요? 역사책은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황후의 끝없는 탐욕, 권력의 눈이 먼 환관들의 농단, 혹은 갑자기 강성해진 유목민의 이야기 등 흥미진진한 서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 중심의 이야기들은 그저 특정 제국이 특정 날짜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극적으로 설명해 줄 뿐입니다. 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서 직면해야 할 가장 서늘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 제국의 붕괴는 결코 우연한 실수나 불운이 겹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이 탄생하던 바로 그 첫날, 피와 땀으로 나라를 세우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부터 이미 시스템 내부에 은밀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죽음이었습니다. 국가는 결코 외부의 적이 강해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국 초기, 국가를 강대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결속시켰던 바로 그 훌륭한 법과 규칙, 그리고 보상 시스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기득권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10여 세대가 흐르는 동안 그것은 점차 국가의 심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완성됩니다. 외부의 침략자는 그저 내부의 기생충 때에 의해 이미 텅텅 비어버린 썩은 문을 밖에서 세게 걷어찬 자에 불과합니다. 가장 웅장하고 튼튼해 보이던 그 순간, 제국의 내부는 이미 추차 터져 그 누구도 자신의 국가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려 하지 않는 끔찍한 역설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들이 약속이나 한 듯 300년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인 역사의 변명이나 영웅과 악당의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돌려 국가의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곳, 화려한 왕좌가 세워진 모든 제국의 기반 아래에는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세 개의 보이지 않는 시계가 서서히, 그러나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된 죽음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감춰진 그 첫 번째 시계의 태엽을 감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은 예외 없이 잿더미 위에서 탄생합니다. 전쟁과 기근, 끔찍한 파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살아남은 자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치우고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다집니다. 건국 초기의 국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효율적입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유일한 목표였기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낭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야 하면 치수를 담당하는 관청을 새로 만듭니다. 도적대가 창궐하여 백성의 삶을 위협하면 훈련된 군대와 치안 조직을 설립합니다.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튼튼한 성벽을 쌓고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판관을 임명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새로운 기관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백성들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향상되고 국가의 생산력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훌륭한 시스템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국가 전체에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마치 빈 모래판 위에 처음 떨어지는 모래알들과 같습니다. 모래알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훌륭한 산의 기초가 다져지며 그 누구도 이 과정이 훗날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눈부신 성공은 제국의 지배층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위험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에 맞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고 관리자를 임명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맹신이 싹트는 지점에서 첫 번째 시계인 제도의 시계가 서서히 그리고 무겁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00년, 200년의 평화가 이어지면서 제국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더욱 교묘하고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국가는 과거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관료를 늘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첫 번째 관청이 국가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면 100년 뒤에 만들어진 10번째 관청은 겨우 그 절반의 효율만을 냅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만들어진 100번째 관청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익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끔찍한 역전 현상을 일으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제국의 통치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수많은 조직들은 이제 백성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끝없이 일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법안과 규제들을 쏟아냅니다. 한번 생겨난 국가기관은 아무리 그 효용 가치를 다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체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거대하고 뚱뚱해진 조직 자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굴러가는 기형적인 상태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거대 제국이 무능하고 멍청해져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무너졌다는 착각입니다.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제국은 과거에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유능했던 조상들이 최선의 의도로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시스템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어떤 제국의 막강한 재정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백성들이 피땀 흘려 바친 막대한 세금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거나 국경을 방어하는 데 쓰이지 못합니다. 그 귀중한 자원들은 오직 끝없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의 녹봉을 지급하고 낡은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는 데 전부 탕진됩니다. 국가는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궁전을 자랑하고 엄청난 위엄을 뽐내지만 청문, 단공저고, 개팡저고, 기로고 기로고, 개팡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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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팡저고. 그 내부는 이미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것조차 벅찬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낡고 거대한 기계 장치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는 연료와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죽음을 늦추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잔인한 역사는 제국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비대해진 체제가 제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을 때 모든 희망의 불씨를 영원히 꺼버릴 두 번째 시계가 째깍거리며 치명적인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해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멈춰 세운 것은 외적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눈부신 번영, 즉 태평성대 그 자체였습니다. 건국 직후 혹독한 전쟁과 끔찍한 기근이 휩쓸고 지나간 대지는 참혹했지만 역설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전란으로 인해 인구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주인을 잃고 버려진 비옥한 토지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평범한 농민들은 이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넓은 땅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곡식이 자라났고 곡간은 매년 풍족해졌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내리 당탕탕트,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수없이 일궈온 이른바 황금기입니다. 훌륭한 성군이 다스리고 문화가 꽃을 피우며 백성들의 배가 부른 태평성대. 역사가들은 이 눈부신 시대를 칭송하며 위대한 왕의 덕망과 지혜 덕분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온전히 왕의 위대함 때문이었을까요? 차갑고 냉정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실은 사뭇 다릅니다. 제국이 누렸던 그 화려한 전성기는 사실 그저 땅의 크기와 사람의 머릿수가 기적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백성 한 명당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가장 컸던 시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풍요 속에서 두 번째 시계인 인구의 시계가 무서운 속도로 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이 사라진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농업사회의 인구는 보통 세대마다 급격히 불어나 건국 후 100년에서 150년, 즉 서너 세대가 지나면 영토가 부양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땅은 결코 스스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업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좁은 영토에서 얻을 수 있는 곡식의 양에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초기의 농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도 넉넉한 잉여 생산물을 가졌지만 한계치에 도달한 시대의 농민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상태로 전락합니다. 봄에 곡식을 빌리고 가을에 무거운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하는 빚의 굴레가 평범한 백성들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제국을 축복하던 그 엄청난 인구는 이제 제국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저주로 돌변합니다. 땅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농민들이 가진 밭은 자식들에게 나뉘어 상속되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한 가족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규모로 쪼그라듭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한 번의 가뭄이나 흉년에도 수백만의 백성들이 곧바로 아사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화려하게만 보이던 태평성대의 황금빛 장막이 걷히고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지옥 같은 생존 투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국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줄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 옥좌에 앉아 훌륭한 교서를 내리고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려 한들 근본적으로 부족해진 토지와 넘쳐나는 인구라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풍요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끔찍한 역설은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피할 수 없는 생존의 투기장으로 몰아넣습니다. 파이가 더 이상 커질 수 없다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몫을 빼앗는 것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 때 이 잔인하고 끔찍한 제로섬 게임에서 언제나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며 가장 우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부와 영토를 독식할 준비를 마친 자들, 제국의 멸망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 그 치명적인 세 번째 시계의 태엽을 움켜쥔 자들이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원이 한계에 부딪히고 평범한 백성들이 굶주림과 빚의 굴레 속에서 허덕일 때 역설적으로 가장 눈부신 불을 축적하며 배를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지배계층, 즉 특권층입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토지의 고갈이라는 비극은 이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완벽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세 번째 시계, 즉 기득권의 시계에 맹렬하게 태엽을 감는 주역들입니다. 지배계층은 평범한 백성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권력과 법을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입니다. 흉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배층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고 곡식을 빌려야만 합니다. 갚지 못할 것이 뻔한 이 잔인한 거래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대로 일궈온 피 같은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노비나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특권층은 합법적인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광활한 영지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그 부족해진 세금의 빈자리는 남은 농민들의 앙상한 어깨 위에 더욱 무겁게 얹어버립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세습을 통한 부의 폭발적인 증식입니다. 20년에서 25년, 즉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특권층의 부는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조차 두려워하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한 이들은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며 엄청난 수의 자손을 번식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국이 붕괴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라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이 너무 많아져서 반란이 일어나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국을 진짜로 찢어 발기는 원인은 가난한 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너무 많아진 권력자들의 숫자입니다. 이를 기득권의 과잉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지배계층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나며 자신들도 부모 세대와 똑같은 권력, 똑같은 크기의 영지, 그리고 고위 관료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내어줄 수 있는 높은 관직의 수와 영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가질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를 탐내는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특권층은 국가의 미래나 백성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한정된 권력의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짐승들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조정에서는 끔찍한 정치적 숙청과 파벌 싸움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부정부패는 일탈이 아니라 그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들의 끝없는 탐욕이 제국의 골수를 빨아먹는 동안 과세 대상이었던 평범한 농민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국가의 중앙금고는 바닥을 드러내며 철저하게 텅 비어버립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조정은 겉보기에는 위엄이 넘치지만 실제로는 세금 한 푼 거둘 수 없고 군대조차 유지할 수 없는 속이 텅 빈 거대한 껍데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제국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창고를 황금으로 가득 채우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은 아주 끔찍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냈을 때 그것이 곧 자신들의 거대한 부를 지켜줄 제국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제국의 지하에서는 비대해져 버린 관료제의 시계, 한계에 다다른 인구의 시계, 그리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시계라는 세 개의 치명적인 시계가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개의 시계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채 각자 따로따로 굴러갔더라면 아마도 제국은 500년, minus board 230, 아니 600년의 세월을
버텨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역사라는 이름의 설계자는 이 세 개의 시계를 결코 따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하나의 밧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파멸의 가속도가 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준비를 마칩니다. 세 개의 시계는 결코 각자의 속도대로 얌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단단하게 묶고 있는 밧줄은 시스템 역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양의 피드백, 즉 모든 파멸적 요소를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리는 끔찍한 증폭의 굴레입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 제국의 붕괴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속도로 맹렬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늘어나 토지가 부족해지면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협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이때 기득권층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헐값에 농민들의 땅을 흡수해버립니다. 대대로 일구던 밭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유랑민이 되거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도적대가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동과 혼란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백성들의 분노는 끓는 점 직전까지 달아오릅니다. 이러한 혼란을 마주한 국가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포에 질린 중앙조정은 불안을 잠재우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관료를 늘리고 치안을 명목으로 군대를 대규모로 징집합니다. 이미 낡고 비대해져 숨을 헐떡이는 제도의 시계에 강제로 모터를 달아버리는 격입니다. 새롭게 창설된 군대와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국의 노른자 위 땅은 세금을 내지 않는 기득권층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이며 그들의 창고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직 땅을 잃지 않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소수의 평범한 농민들과 중산층의 목을 쥐어짜는 것뿐입니다. 2배, 3배로 불어난 가혹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마지막 양민들조차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들 역시 유랑민이 되거나 스스로 기득권의 노비로 전락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은 더욱 줄어들고 국가는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더 가혹한 세금을 물리는 끔찍한 악순환, 즉 죽음의 나선에 완전히 빠져들고 맙니다. 이것은 산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거대한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릿느릿 굴러가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맹렬한 가속도를 붙이며 산허리에 있는 모든 것을 박살낼 만큼 거대해집니다. 이 시기 제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만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궁궐의 기와가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고위 관료와 학자들은 우아하게 시를 읊고 황제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굳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껍데기 속에서는 이미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눈덩이가 산 꼭대기에서 출발해 제국 전체를 덮칠 만큼 거대해지는 데에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역사는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과 부가 대물림되는 속도를 바탕으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20년에서 25년이라고 할 때 기득권의 탐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질식하기까지는 대략 8세대에서 12세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세대수를 연도로 환산하면 정확히 250년에서 300년이라는 숫자가 도출됩니다. 300년은 결코 우연이나 신비로운 저주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치명적인 악순환의 굴레가 완성되기까지 요구되는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시간이자 역사가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허락한 인내의 한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로 파고든 이 끔찍한 파멸의 굴레를 피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속에도 이 세계의 시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국가의 뼈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린 뼈아픈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이 정확히 200년의 세월을 통과하던 1592년, 한반도에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는 주로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조정, 그리고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강력함을 탓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의 시계라는 렌즈를 통해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참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왜군의 침략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무너뜨린 원인이 아니라 이미 속이 텅 비어버린 거대한 모래산을 밖에서 걷어찬 충격파에 불과했습니다. 건국 후 200년이 흐르는 동안 조선의 기득권층이었던 양반들은 맹렬하게 토지를 사들이고 자신의 영지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했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군역에서 빼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양반들이 면제받은 세금과 군역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가난하고 힘없는 평범한 농민들의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나 이미 무덤에 묻힌 죽은 자에게까지 세금과 군역이 부과되는 기형적인 착취가 일상처럼 벌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군이 부산진에 상륙했을 때 조선의 방어선이 그토록 허망하게 붕괴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군이 너무나도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방어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부상으로는 수만 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실제 병영에는 늙고 병든 자들이나 뇌물을 낼 돈조차 없는 가장 가난한 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평범한 백성들을 철저히 착취한 결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군사력과 재정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더 이상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대한 착취 기계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왕이 백성을 버리고 수도를 탈출했을 때 분노한 백성들은 외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관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조선은 그 후로도 멸망하지 않고 무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은 300년의 법칙을 깨버린 위대한 예외인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막을 조금만 걷어내면 그 속에는 아주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과 그 직후에 이어진 병자호란을 거치며 건국 초기 백성을 위해 작동하던 조선의 진짜 심장은 이미 싸늘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을 보는 강보는 공상을 상계상을 이미 개또바만 도는 공신 강고는 공상을 도비 개또 정고는 공상을 이미 강고는 공상을 이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300년의 시간은 건강한 국가로서의 생존이 아니라 뇌사 상태에 빠진 국가가 관성으로 버텨낸 좀비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후기의 조선은 소수의 거대 양반 가문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왕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세도 정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권층은 이미 숨이 뚜어가는 국가의 뼈다귀에 붙어 마지막 남은 골수까지 빨아먹었고, 끔찍한 착취 속에서 민중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300년을 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칼날이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까지 거대한 껍데기만 남은 채 서서히 부패해가는 길고 고통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득권의 탐욕이 만들어낸 300년의 벽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년이라는 숫자는 인류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마법의 저주이자 절대적인 운명인 것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들은 농무로단, 만약 당신이 국가를 이루는 수학 공식의 변수들을 인위적으로 비틀어버릴 수만 있다면 국가의 수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 세계사 속에서 벌어진 아주 기묘한 예외의 순간들을 목격할 차례입니다. 300년이라는 법칙이 과연 절대적인 운명일까요? 만약 우리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세기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지역에서 활약했던 위대한 사상가 이븐 알두는 아주 놀랍고도 기묘한 역사적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북아프리카의 왕조들은 하나같이 300년은커녕 그 3분의 1에 불과한 딱 100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명권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흥망성쇠의 과정이 이곳에서는 겨우 2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단명 현상으로 끔찍하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북아프리카의 제국들은 유독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들의 군대가 특별히 약했기 때문도,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아주 뜻밖의 곳, 바로 가장 깊고 은밀한 궁궐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배계층의 극단적인 다처제 문화였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왕이나 권력자들이 첩을 두는 일은 흔했지만 이 지역 지배층의 규모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성공한 군주나 막강한 권력을 쥔 귀족들은 수백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것을 자신의 위엄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권력자가 셀 수 없이 많은 자식들을 생산해내는 생물학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우리는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세 번째 시계가 바로 특권층의 기득권 과잉 생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3명의 후계자를 남길 때 이곳의 지배자는 50명, 100명의 후계자를 낳아 길렀습니다. 이 작은 생물학적 변수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국가 재정의 실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권력의 의자와 국가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려는 특권층의 숫자가 평범한 국가들보다 무려 3배, 4배나 빠른 속도로 팽창해버린 것입니다.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황자와 귀족의 자제들이 특권층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대한 저택과 막대한 영지, 그리고 고위관직을 순식간에 마련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건국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안팎에서는 한정된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 이복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왕위는 하나뿐인데
왕자는 수십 명에 달하니 황자는 황자를 죽이고 귀족은 귀족을 물어뜯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거대한 파벌을 먹여 살리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평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잔혹하게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특권층 내부의 무한 경쟁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벌어진 나머지 내부의 무한 경쟁이 내부의 무한 경쟁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벌어진 나머지 내부의 무한 경쟁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벌어진 나머지 내부의 무한 경쟁이 백성들이 파산하고 국가의 뼈대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웅장한 위엄을 상징했던 그 거대한 후궁의 규모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제국을 가장 빨리 멸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빨리 감기 버튼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기득권의 탐욕과 그들의 폭발적인 번식이 국가의 시계를 3배나 빨리 돌려 100년 만에 붕괴시켰다는 이 차갑고도 수학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전율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기득권층이 너무 많은 자식을 낳아 권력을 물려주려 할 때 제국이 그토록 빨리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도 서늘한 역발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핏줄에게 물려주는 상속 행위 자체를 국가가 완벽하게 차단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권층이 부를 대물림하는 톱니바퀴를 아예 부수어 버리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잔인하고도 파격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면 제국은 과연 300년의 저주를 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를 오스만 제국과 로마 제국의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로 안내하며 그 놀라운 해답을 속삭여줍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속하며 세계의 절반을 호령했던 오스만 제국은 아주 기괴하고도 잔혹한 제도를 통해 300년의 저주를 깨뜨렸습니다. 당숑방종에 그들은 자국의 핏줄을 이어받은 훌륭한 귀족 가문들을 제국의 핵심 권력에서 철저하게 배제해버렸습니다. 대신 정복한 발칸반도의 기독교 국가들에서 어린 소년들을 징발해오는 대부시름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뜯겨온 이방인 소년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제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나 막강한 상비군인 예니체리와 국가 관료 조직을 이끄는 최상위 지배계층으로 거듭났습니다. 황제는 왜 충성스러운 자국의 귀족들을 놔두고 적국의 아이들을 데려와 수뇌부로 삼았을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냉혹한 통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관료들에게는 물려받을 거대한 영지도, 권력을 나눌 파벌도, 뒤에서 영모를 꾸밀 가문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영모를 그들의 권력은 오직 술탄이 허락한 찰나에만 유효했으며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은 국가로 환수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특권층이 부를 대물림하여 파벌을 형성하는 기득권의 과잉 생산이라는 세 번째 시계의 태엽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낡은 피가 고일 틈조차 없이 외부의 새로운 피를 끊임없이 수혈하는 이 메커니즘 덕분에 오스만 제국은 600년이라는 긴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위대한 뿌리인 로마 제국 역시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에는 비슷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오현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황제들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르바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황제들은 제국 전체에서 가장 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을 양자로 삼아 최고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생물학적 핏줄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의해 권력이 승계되면서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후계자가 귀족들과 결탁해
국가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비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친아들 콤모두스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뼈아픈 실책을 저지르며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핏줄을 통한 세습이 부활하자마자 억눌려 있던 기득권의 시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불과 몇 세대 만에 끝없는 내전과 암살이 반복되는 3세기의 위기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두 거대 제국의 궤적은 차갑고도 묵직한 진실을 던져줍니다. 거대한 제국이 300년의 닫힌 벽을 넘어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통치자의 자비나 도덕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한 힘은 국가의 골수를 빨아먹는 핵심 기득권층의 권력 세습을 아주 무자비하게 단절시켜버린 시스템적 결단력이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고 세습되는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를 안에서부터 파먹습니다. 기득권층이 권력을 넘겨주는 연결고리를 끊어낼 때만 국가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댐을 부수는 거센 물결과 같아서 인위적인 통제 시스템마저도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마저 특권층이 되어 지위를 세습하기 시작하자 거대한 제국은 다시 마비되어 갔습니다. 제국의 핵심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모든 특권의 문을 굳게 잠그고 국가가 스스로 쇄신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기어코 찾아오고야 맙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굳어버리고 거대한 모래산이 붕괴의 임계점에 달했을 때 제국의 죽음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비극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썩어버린 시스템을 강제로 허물고 역사의 판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 당도한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해방구일 뿐입니다. 건국 후 250년에서 300년이라는 운명의 시간에 도달하면 제국은 더 이상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완전한 마비 상태, 즉 철저한 임계점에 진입합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아무리 지혜롭고 개혁적인 성군이 황좌에 오르더라도 제국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황제가 낡은 법을 고치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려 교서를 내려보지만 그 교서는 황궁의 높은 담장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이미 국가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혁의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이제 오직 관성이라는 유령의 의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미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를 뒤바꿀 마지막 모래알 하나가 모래산의 꼭대기로 조용히 떨어져 내립니다. 그것은 평소라면 역사책의 구석에 단 한 줄로 기록되고 말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사건입니다. 변방에서 일어난 한 해의 작은 가뭄, 봉급을 받지 못한 국경 수비대의 산발적인 불만, 혹은 추위를 피해 국경을 넘어온 이민족의 작은 노략질 같은 것들입니다. 와우! 만약 제국이 200년 전에 건강한 상태였다면 이런 문제들은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진압되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 한 번이면 훈련된 군대가 파견되었을 것이고 넉넉한 중앙의 금고를 열어 가뭄을 겪는 백성들을 구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0년의 벽 앞에 선 제국에서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메말라버린 제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통제불능의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기근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무비를 들고 일어나면 폭동을 진압해야 할 군대마저 그들과 합세하여 무기를 거꾸로 쥐고 관하로 향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에게는 국가를 향한 충성심보다 당장의 빵 한 조각이 훨씬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경에서 외적이 성벽을 두드려도 백성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기는커녕
도리어 활짝 열어 젖히며 이방인의 침략을 열렬히 환영하는 끔찍하고도 기괴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제야 국가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영원한 부를 누릴 줄 알았던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을 했는지 깨닫고 경악에 빠집니다. 그들은 밀려드는 폭도들과 외적을 막기 위해 뒤늦게 굳게 닫혀있던 황금 창고를 열어 젖힙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보화를 뿌리며 자신들의 목숨과 영지를 지켜줄 용병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오래전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 즉, 국가와 개인을 하나로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 잘난 기득권의 황금과 특권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칼을 쥐어줄 바보 같은 농민은 이제 제국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황금을 쏟아부어도 한번 맹렬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모래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수도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수백 년간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과 법전은 굶주린 자들의 분노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찢겨나갑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농민들에게서 가혹하게 빼앗아 축적한 바로 그 거대한 부와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국을 지탱하던 300년의 벽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모든 빚과 특권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영원히 초기화됩니다. 잿더미가 된 대지 위에서 토지는 다시금 살아남은 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지고 가혹했던 역사라는 이름의 설계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죽어버린 세계의 시계 태엽을 묵묵히 감아 다시 영으로 돌려놓습니다. 위대한 왕조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장엄하고도 서늘한 파멸의 의식은 과연 그저 캐묵은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왕조가 무너지고 시계가 멈춘 잿더미 위에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21세기의 현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사회가 과거의 끔찍한 역사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농업 경제에 의존하지 않으며 눈부신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시스템을 발명해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토지의 한계를 깨부수었고 인류가 생산해내는 총 자본의 크기는 과거 제국들의 황제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교체하는 제도를 갖추었으니 핏줄로 권력이 세습되며 나라를 좀먹던 봉건시대의 비극 또한 옛 이야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의 간판이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바뀌었을 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간 탐욕의 구조적 본질은 과연 단 한 발자국이라도 진화했을까요? 놀랍게도 21세기 최첨단의 빌딩 숲 아래에서도 역사가 증명한 그 세계의 무자비한 시계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내며 섬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속화된 기술 변화는 시계의 태엽을 더 빨리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을 상징하는 주가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60년에 달했지만 오늘날에는 20년 남짓으로 무섭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제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의 생존 주기가 기술 발전과 함께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아닌 현대의 초강대국들은 어떨까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들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낡고 비대해진 관료주의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국가 부채는
첫 번째 시계인 제도의 한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노동으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기적처럼 변해버린 현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집값에 짓눌려 붕괴하는 전 세계적인 중산층의 몰락은 두 번째 시계인 자원 고갈이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뼈아프게 증명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기득권의 과잉 생산이라는 세 번째 시계가 현대 사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총칼을 든 귀족들 대신 막대한 자본을 쥔 금융 엘리트와 굳건한 정치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특권층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어떤, 웬, 탄, 태, 탄, 합법적인 로비와 조세 회피를 통해 자신들의 성벽을 끊임없이 높입니다. 한정된 최고 권력의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벌이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혐오의 정치는 과거 조선의 당파 싸움이나 로마 귀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과 본질적으로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농민들이 무거운 세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듯 오늘날 국가의 재정을 지탱하는 성실한 중산층들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겉포장지의 이름과 사람들의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 붕괴를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나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맹렬하게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낸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가 인간에 통제되지 않는 탐욕에 허락한 인내의 유통기한이며 불평등이 임계점을 향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차가운 계산식의 필연적인 결과값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현대의 초강대국들은 과연 이 생물학적 시계의 몇 번째 세대를 통과하고 있을까요? 무섭게 팽창하는 불평등과 탐욕이 마침내 한계치에 도달해 또다시 300년의 파멸적인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과연 굳어버린 시계탑을 부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과거의 오만한 제국들처럼 붕괴하는 모래더미에 짓눌린 채 다음 문명을 위한 낡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초라하게 파묻히고 말 것인가요? 대답 없는 역사의 거대한 모래산 위로 오늘도 묵묵히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